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정책을 미루다가 5월에 결국 발표가 됐죠. 왜 5월에 발표가 됐냐? 총선 전에 발표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런데 더 미루기에는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PF발 경제 위기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5월에 발표가 난 거죠. 이게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 발표난 PF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 지금 건설사나 금융권이 굉장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최대한 작게 터뜨리려고 정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온 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터질 것 같다.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사 쪽은 이제 더 이상 못 막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사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지금 막으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권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소리다.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일단 PF 정책 발표되고 나서 지금 금융사와 건설사의 이해 상충이 굉장히 어렵다. 왜? 건설사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금융사가 손해를 봐야 돼요. 금융사가 근데 손해를 덜 보게 하려면 건설사가 더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금융사가 건설사에 돈 대주니까. 브릿지론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 5에서 10%, 저축은행 제외하고 5에서 10%예요. 터지면은 문제는 사업자보다 금융사가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내주려고 하죠. 근데 안 내주면은 당연히 터지면 사업자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더 지원을 해줘라. 금융권은 터질 거에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출을 너무 많이 내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내주면은 시행사는 건설업계 연쇄 붕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PF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4개월 동안에도 PF 보증사고액이 34%나 증가했다. 누가 갚아야 돼요? 주금공이. 그러니까 지금 PF 문제는 계속 커져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 전에 좀 쉬쉬하고 있었던 거고, 그 동안에 건설사는 엄청 많이 무너졌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던 2022년보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억지로 떠받치던 2023년에 더 많이 무너졌고, 그 와중에 또 더 부추기고 전세가도 더 하고 공급 부족 여러 만들고 그랬던 2024년이 더 많이 터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번지면은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금융권을 단속하기 시작했죠. 이 금융권에서 이미 저축은행 이야기는 총선 전에 나왔어요. 이미 캐피탈 이야기도 총선 전에 나왔습니다. 증권사 이야기도 총선 전에 나왔죠. 근데 어디가 빠졌어요? PF로 위험한 것 중에서. 이 금융권 중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이런 이 금융권 상호금융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특히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상호금융에 대해서 5월 21일에 면밀 점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최소 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을 유도하고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방안과 거액 여신 한도 제도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출 엄청 많이 내주는 거 막겠다. 자본금 확충하겠다. 자본금 확충하겠다는 소리는 대출을 줄이고 예금 확보를 늘릴 것이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지금 연체는 엄청 늘어나고 문제 터지고 있지만요, 대출은 엄청 줄였는데 예금은 엄청 늘렸어요. 그때 뱅크런 위기가 너무 커서. 그래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너네 수익 줄고 손실 날 수 있더라도 리스크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금고 배당장치 이야기 나왔었죠. 이번에 정부에서 자금 지원해줘가지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막아줬더니 배당장치도 하고 있다. 배당장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건전성 제고하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하고, 불투명하게 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검사, 감독, 체계 정비하고. 지금 계속 그래서 문제 터지는 거 잡아낸 게 뭐냐. 여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이런 곳들이죠. 금감원과 관련 없이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이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이랑 금감원이랑 면밀히 소통해가지고 잡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100%에서 110%로 규제를 높였다. 예대율이라는 건 대출 나누기 예금입니다. 즉 예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것을 유지를 하겠다. 안 그러면 저축은행권이 버티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출 회수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출이 더 많은 상황에서 예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대율 규제를 유지를 해주겠다.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 즉 6월까지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상황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손실이 크죠. 손실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죠. 또 PF 문제 여기서 터지고 있죠. 여기에 예금, 대출 다 감소하고 있죠. 대손 충당금 한 3배는 더 쌓아야 되죠. 이 상황에서 6월에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또 연말까지 연장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 코로나 때 엄청나게 힘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엄청 힘들었죠. 그때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 연장해줬죠.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예요. 터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것도 흡수합병된 거는 이미 저축은행 사태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상호금융도 규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다 나올 겁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저번에 새마을금고 사태 터졌듯이 여러 가지가 튀어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PF 문제가 이금융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금융권을 면밀히 점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근데 국세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돈은 너무 많이 썼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쪼여가지고 너네가 어쨌든 돼지기 싫으면 알아서 허리띠 졸라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근데 1금융권 리스크까지 키울 수는 없죠. 지금 너무 많이 키워놨어요. 예대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단계적 정상화가 이제 들어간다.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이벤트가 많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이벤트가 6월부터 이제 PF 정상화 들어가고, 7월부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정상화 들어가고,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가죠.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하고 맨날 뭐라 그래요? 하반기 부동산 향방은 금리에 달렸다. 미국에서 금리 내리면은 부동산 올라갈 거고, 하반기 때는 지금 심리상 올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금리 낮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이에요. 내가 가진 돈이 5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5억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5억에 금리 10%면은 5천만 원이니까 대출받기 더럽게 힘들죠. 근데 금리가 만약에 3%까지 떨어진다. 1,500만 원 정도면 받을만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금리가 3%, 2%로 내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까? 금리를 내렸는데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5억밖에 없으니까 5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2억밖에 안 내준대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자 내가면서 살 수 있었던 시장에서 못 사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심리만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다. 수요는 심리와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력이 없다, 사람들이. 여력이 없고 지금 금융권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문정부 때 했었던 대출 총량제가 부활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에 다시 나서고 있다. 왜? 코피스 금리 떨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 계속했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대출 금리가 KB도 올라가, 신한도 올라가, 하나도 올라가, 우리도 올라가, 카뱅도 올라가, 케뱅도 올라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맨날 코픽스 금리 떨어지면서 금리 떨어진다, 이제 곧 금리 떨어집니다 라고 가서 한참 떠들면 뭐예요? 막상 가보면 얘기가 다른데. 무리하게 금리 낮춰놓은 부분이 지금 은행권 건전성으로 번져가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슬금슬금 가상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란 소리예요. 왜냐면은 가계부채도 억제해야 되니까. 대출 총량 규제에도 자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달 비용이 떨어지더라도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대출 총량 규제 안 해도 된다. 하반기 때 괜찮은 거야. 가계부채가 줄었어. 가계부채가 전분기보다 2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드디어 디레버리징이 오는구나. 아, 가계부채가 줄고 디레버리징이 되는데도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개소리 집어치우고. 매각해서 그렇잖아요. 매각한 게 3월에만 4조 2천억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2조 이상 줄었지. 실질적으로 매각 안 하면은 1조 매각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에만 4조 2천억 매각했죠. 2월에는 1조 3천억 매각했어요. 요것만 하더라도 지금 5조 5천억 매각했죠. 근데 2조 줄었어요. 늘어난 거죠. 여기에 이제 가계 신용 같은 데서도 이제 주담대보다는 어디서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신용대출 이런 거 줄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부터 줄이고 있고, 근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대출이 줄고 있더라도 대출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지금 대출의 질이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집값 더 오른다는 욕심 생겨가지고 주담대 늘어나는 거. 여기에 정책대출 빨까지 받아서. 그 다음에 전세금
버티려는 집주인들의 담합으로 7억 이하의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무리하게 받는 것. 그리고 또 그 외적으로 불황용 대출이 들고 있다. 그래서 카드론 잔액이 40조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돌려막기 하는 대환대출 잔액도 전년 동기 대비 5,992억 증가한 1조 7,441억이다. 여기에 현금 서비스 잔액은 3월보다 1,000억가량 늘었고 리볼빙도 100억가량 늘어났고 여기에 보험대출 여기도 71조 저번에 70조였는데 71조 기록했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가 지금 해약 환급금 그러니까 보험도 유지 못해서 해약하는 것이 지금 77.6%나 증가했다. 불황용 대출이 늘고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팍팍해가지고 이거저거 다 해지하고 돌려막기 하고 난리가 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게 괜찮다고 보이는 사람, 이게 안 터졌다고 보이는 사람은요 5글자로 대가리 꽃밭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은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는 이미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뭔가 터져서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서 저축은행 사태는 언제 터졌는데 그동안은 위기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 위기들이 다 지금 닿고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관치금융이나 정책대출이나 정부 자금을 풀어서 하는 것들도 한계를 맞이해서 이제 PF부터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답 다 나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는 지금 금융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근데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부동산 폭등을 막았어요? 걷잡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